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소한 불행의 인생을 내어주지 마라입니다. 저자는 요한 크라네우스, 출판사는 추수밭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스토아 철학이 지향한 삶을 동경하는가? 불안하고 분주하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신 침착하고 평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미 스토아주의자가 되는 첫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에서 주어진 자기의 자리를 찾고 사고와 행동을 통해 그 자리를 최대한 훌륭하게 채워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제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삶의 우여곡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집니다.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철학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과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의 규칙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아파테이아. 이것은 정념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파테이아란 두려움과 노여움, 슬픔, 혐오, 놀라움 같은 감정들이 불러일으키는 정념과 열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어낼 규칙은 당신의 정념과 충동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타락시아입니다. 이것은 부동심입니다. 아타락시아는 스토아적 평정심에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른 정신은 온갖 역경이 도사린 종잡을 수 없는 인생 앞에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념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끌어낼 규칙은 언제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동심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우타르키아, 즉 자족입니다. 아우타르키아는 외적인 부유함과 무관한, 다시 말해 소비사회에서 거기서 제공되는 온갖 상품, 그리고 타인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족적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가령 오늘날 유행하는 미니멀리즘도 자본의 공급망에서 독립해 최대한 자급자족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끌어낼 규칙은 사물과 사람에 종속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살아간다면 당신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즉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사소한 일로 화를 냅니까?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일에 얼마나 자주 분통을 터뜨립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용하고 여유롭게 동요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대인의 삶의 1대1로 적용할 수 있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임을 깨달아라. 잘못된 반응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쉬워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건강마저 잃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면 사력 있고 신중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면 정념에 휩쓸려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삶에 속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면서 이런 우를 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광고 속의 신제품을 보고 나면 갖고 싶다는 욕망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이렇게 끝없이 욕구가 자극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결국 진짜 삶과 그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판단력과 노력, 욕망, 거부 등은
우리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의지가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육신과 재산,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룬 성과가 아닌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에서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통제 가능하다는 망상에 빠진 우리 시대에 특히 유용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향 아래에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라. 무수한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 오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의 영향력 밖에 있는 일을 통제하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끊임없는 헛된 시도. 2. 이로 인해 당신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전적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과 그 생각이 따르고 있는 신념이죠. 오직 그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당신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완벽한 통제권을 갖습니다.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이미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만일 그럴싸한 사업 계획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 밖에도 삶에서 당신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은 수두룩합니다. 가령 아침에 집을 나서고 얼마 안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거나 교통체증에 걸려서 회사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당신의 통제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소홀한 채 외부의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에 휘둘린다면 어쩔 수 없는 일과 상황에 자신을 맡기는 셈입니다. 당신은 바람 앞에 잎사귀처럼 흔들리고 그 바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풍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삶 자체를 잃을지도 모르죠. 당신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해로운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스토아 철학의 4가지 주요 덕목, 즉 용기와 절제, 정의, 지혜에 부합하도록 항상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10가지 문장으로 보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 1. 장애물이 곧 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치우게 급급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이 정해준 삶에서는 장애물도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이를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곧장 목표로 달려가는 길에서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애물이 나타나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난관이 없는 삶이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토아주의자들은 결코 이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2.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살아가면서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는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통제 가능한 것은 오직 자기 생각뿐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하기는 힘들지만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3. 내가 느끼는 감정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모든 감정은 나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바깥 세계는 감정을 자극해 나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과
정념을 제대로 붙잡고만 있다면 감정이 나를 흔들지라도 적절히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자는 감정에 흔들리고 있을지언정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고결한 삶에 이르려면 감정과 그 속에서 솟아나는 과한 열정을 버려야 합니다. 4. 한 번의 성공이나 실패로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다. 스토아주의자에게 이기고 지는 삶은 삶의 일부이고 기꺼이 감수해야 될 운명입니다. 따라서 성공이나 실패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논리에 맞는 태도로 성공과 실패를 대하고 거기서 훈련을 얻어야 합니다. 즉, 매사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 뒤에 실패가 오고 실패 뒤에 성공이 오는 법이죠. 5.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계획한 일은 끝까지 해냅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완수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그 사람이 바로 스토아주의자입니다. 스토아적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고 마음먹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아주의자의 삶에서 시간만큼 값진 재산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달콤한 인생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6. 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원칙은 스토아 철학의 인식론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스토아주의자의 삶에서도 과거와 미래는 나름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스토아주의자의 참모습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무엇을 이루었는지,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은 무엇인지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7. 항상 기대치를 낮춘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놀란다면 자신의 감정과 그로 인한 감정의 행동에 지배를 받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스토아주의자는 언제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취한 것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태도는 반스토아적입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스토아주의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적게 소유할수록 사물에 지배당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잃는 것도 적습니다. 8. 항상 덕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비록 주변 환경이 당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당신이 배운 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같은 덕목은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9.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남보다 높이 평가하면서도 남의 의견을 더 중시합니다. 스토아주의자라면 남의 운명이 아닌 자신의 운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스스로에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려고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감사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곧 내가 갖지 못한 것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설령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다행이라며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유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절제하는 삶은 소비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러다 결국 과소비에 빠지게 됩니다.
금전적인 측면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이 자기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기를 내는 한편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특정 제품 없이 지낼 수 있는 습관을 들이고 쇼핑을 줄여야 합니다. 언어와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의식적으로 절제에 나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말하기 전에 미리 심사숙고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절제는 평정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할 때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실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연 교수는 골프공을 꺼내더니 곧바로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교수는 두 번째 상자를 여더니 알록달록한 초코볼 몇 개를 꺼내더니 다시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상자가 남았습니다. 교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겨있는 모래를 골프공과 초코볼이 든 잼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교수는 가방에서 캔 맥주 2개를 꺼내더니 유리병에 맥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모래틈에 있던 마지막 빈자리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유리병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학생들이 놀라는 동안 교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골프공은 가족, 부모, 친구, 자녀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알록달록한 초코볼은 직장, 집, 자동차, 모래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온갖 소소한 것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장 먼저 유리병에 넣는가입니다. 모래를 먼저 넣어버리면 초코볼이나 골프공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 원리를 비추어 자기 삶의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자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맥주가 전하는 뜻이 뭐죠? 교수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주는 꽉 차 보이는 삶일지라도 뭔가 즐길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삶의 의미가 저절로 채워지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내면의 평정심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된 자신을 의식할 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적 의미에서의 올바른 행동은 늘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상태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니,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했는지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하는 수많은 일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렸다고 여겨지는 이 결정은 대부분 미디어나 광고에 의한 조작의 결과이며 사람들은 어떤 의심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결정이 만든 불필요한 일들, 자신을 멈춰 세우거나 곁길로 벗어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삶을 깔끔하게 하고 싶습니까? 여기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물론 직업상 어쩔 수 없거나 주변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정리 대상에서 예의를 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어떤 일이나 사람에 묶어두는 의존관계를 줄이는 것이죠. 그것은 친구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 지금 계획 중이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물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걸 사서 갖는 게 꼭 필요한 일일까? 하고 내 안의 욕구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세네카는 적게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황금에 매료될수록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한 호텔 주인이 친구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금길이 새로 들어서는 바람에 난 이제 망하게 됐어. 친구가 대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매일 저녁 자네의 호텔 앞에는 만실이라는 표지판이 걸려있지 않나? 호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지만 새로 큰 길이 들어서기 전엔 방들이 꽉꽉 차서 매일 50명이나 되돌려 보내야 됐거든? 그런데 이제는 고작 30명만 돌려보내야 된다네. 태양의 금속인 황금은 외부로만 시선을 돌리는 자들의 눈을 벌게 합니다. 최악의 노예는 자기가 노예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노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이런 노예 같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석과 황금 속에 노예 같은 삶이 들어있다. 물론 사회적인 통념은 세네카의 말과는 다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자유로우며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남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궤변임을 깨닫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토아 철학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금전과 부의 대가가 실제로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의 아이콘들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아이콘이 물질적인 궁핍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대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지를요.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사회적 이득이 크더라도 물질에 의존할수록 스토아적인 의미에서의 삶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삶에는 한 걸음씩 내딜 때마다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을 쌓는데 여념이 없는 이들이 빠지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금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기존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와 성공, 권력과 이익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벗어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산이나 권력 같은 사회가 말하는 가치에 제약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불사 지르는 열정보다 차가운 지혜가 낫습니다. 열정이 너무 과하게 타오를 땐 절제의 지혜로 식혀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스토아주의자가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길은 하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운명의 길에서 다양한 열정과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세네카는 쾌락과 불쾌, 욕망, 공포 같은 정령과 열정도 극복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품은 열정이야말로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외부의 영향을 받아 열정의 불을 지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열정에 빠지는 순간 자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요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면 과식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운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면 자칫하면 운동 중독으로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열정은 이성, 즉 로고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욕망이나 쾌감, 불쾌 또는 두려움 같은 낮은 차원의 정념에 속한 것이죠. 따라서 열정을 다스리기 위한 일상의 루틴을 짤 때는 절제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는 되도록 소식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열정적인 게임광이라면 느긋하게 연습하고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과 공통점이 많은 도가의 대표적인 경전인 도덕경에서는 지혜는 차가운 달빛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정은 모든 것을 불사르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지나친 열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진정한 스토아적인 내면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인생을 연애에 참석한 사람들로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연애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당신을 일상의 새로운 습관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어느 성대한 연애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접시에 가득 담아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음식을 집으며 접시를 가득 채우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접시를 겹겹이 쌓아놓은 그 상태를 유지한 채 배탈이 날 정도로 과식을 합니다. 먼저 먹겠다고 다른 사람이 잡으려던 음식을 낚아채는 광경도 보입니다. 비슷한 장면을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상점 진열대에는 상품들로 꽉꽉 채워져 있고 부족한 물건은 없어 보입니다. 다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서로 힘들게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더 많이 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돌아다보면 스트레스로 가득 찬 표정입니다. 바쁘고 불만스럽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삶이라는 연애에 참석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 바램을 그칠 줄 모릅니다. 매사가 불만족스럽고 미심쩍은 눈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이제 당신이 음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손님으로서 받은 대접 중에서 최소한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허기를 달래는데 필요한 양만 가져와야 합니다.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연애가 모두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이타심을 훈련할 차례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초대한 주인과 함께 뒷정리를 합시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행합시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게 적을수록 부족함도 줄어듭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어디에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채 유혹에 몸을 내박힙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양 순순히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유혹의 이면에는 과도한 기대나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행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렘을 느끼는 것도 잠시, 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에 복귀할 때쯤이면 다시 불만에 찬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쇼핑을 하거나 집 앞에 편의점을 갈 때도 혹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날 때도 우리는 늘 과도한 기대나 희망, 문제나 걱정거리,
실망까지도 안고 갑니다. 에픽테토스는 대화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에 걱정거리가 있다. 무엇을 바랄 때마다 그만큼 실망할 위험도 따릅니다. 간절히 원할수록 갖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도 커집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한 기대와 바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값진 사건을 허비하며 내면의 공허함만 키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감에서 온 정념으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은 신들의 특권이고 적게 바라는 것은 신과 닮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인생의 모든 폭풍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죠. 미리 대비한 자는 뜻밖의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에피테토스는 굳건히 고통을 감내하는 당신이 받은 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날씨가 등장합니다. 화창한 날도 있지만 뿌리 깊은 아름드리 나무조차도 뿌리채 넘어갈 수 있는 태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날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삶의 폭풍이 들이닥칠 때 생각해 봅시다. 폭풍은 흔히 사람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에 비유됩니다. 분노는 종종 끔찍한 결과를 낳곤 하는데 이는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상황에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 폐허가 된 자리를 보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벌컥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한 적 있습니까? 인생 최악의 날씨에 대처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고 평정심을 습득한 스토아주의자라면 날씨가 어떻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날씨가 그렇다는 것을 느낄 뿐 날씨는 살아가는 방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내 앞에 놓인 하나의 도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여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당신은 운명의 변덕을 스토아 덕목으로 닦는 과정에서 자기의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에 의연하게 대처하는데 거창하고 복잡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 대가가 어떻든 오직 그 계획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을 보는 눈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렸는데요. 뒤에 또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소한 불행의 인생을 내어주지 마라입니다. 저자는 요한 크라네우스, 출판사는 추수밭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스토아 철학이 지향한 삶을 동경하는가? 불안하고 분주하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신 침착하고 평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미 스토아주의자가 되는 첫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에서 주어진 자기의 자리를 찾고 사고와 행동을 통해 그 자리를 최대한 훌륭하게 채워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제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삶의 우여곡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집니다.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철학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과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의 규칙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아파테이아.
이것은 정념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파테이아란 두려움과 노여움, 슬픔, 혐오, 놀라움 같은 감정들이 불러일으키는 정념과 열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어낼 규칙은 당신의 정념과 충동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타락시아입니다. 이것은 부동심입니다. 아타락시아는 스토아적 평정심에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른 정신은 온갖 역경이 도살인 종잡을 수 없는 인생 앞에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념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끌어낼 규칙은 언제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동심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우타르키아, 즉 자족입니다. 아우타르키아는 외적인 부유함과 무관한, 다시 말해 소비사회에서 거기서 제공되는 온갖 상품, 그리고 타인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족적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가령 오늘날 유행하는 미니멀리즘도 자본의 공급망에서 독립해 최대한 자급자족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끌어낼 규칙은 사물과 사람에 종속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살아간다면 당신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즉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사소한 일로 화를 냅니까?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일에 얼마나 자주 분통을 터뜨립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용하고 여유롭게 동요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대인의 삶의 1대1로 적용할 수 있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임을 깨달아라. 잘못된 반응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쉬워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건강마저 잃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면 사력 있고 신중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면 정념에 휩쓸려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삶에 속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면서 이런 우를 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광고 속의 신제품을 보고 나면 갖고 싶다는 욕망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이렇게 끝없이 욕구가 자극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결국 진짜 삶과 그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판단력과 노력, 욕망, 거부 등은 우리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의지가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육신과 재산,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룬 성과가 아닌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에서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통제 가능하다는 망상에 빠진 우리 시대에 특히 유용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향 아래에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라. 무수한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 오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의 영향력 밖에 있는 일을 통제하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끊임없는 헛된 시도. 2. 이로 인해 당신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전적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과 그 생각이 따르고 있는 신념이죠.
오직 그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당신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완벽한 통제권을 갖습니다.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이미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만일 그럴싸한 사업 계획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 밖에도 삶에서 당신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은 수두룩합니다. 가령 아침에 집을 나서고 얼마 안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거나 교통체증에 걸려서 회사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당신의 통제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소홀한 채 외부의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에 휘둘린다면 어쩔 수 없는 일과 상황에 자신을 맡기는 셈입니다. 당신은 바람 앞에 잎사귀처럼 흔들리고 그 바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풍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삶 자체를 잃을지도 모르죠. 당신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해로운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스토아 철학의 4가지 주요 덕목, 즉 용기와 절제, 정의, 지혜에 부합하도록 항상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10가지 문장으로 보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 1. 장애물이 곧 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치우게 급급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이 정해준 삶에서는 장애물도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이를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곧장 목표로 달려가는 길에서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애물이 나타나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난관이 없는 삶이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토아주의자들은 결코 이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2.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살아가면서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는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통제 가능한 것은 오직 자기 생각뿐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하기는 힘들지만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3. 내가 느끼는 감정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모든 감정은 나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바깥 세계는 감정을 자극해 나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과 정념을 제대로 붙잡고만 있다면 감정이 나를 흔들지라도 적절히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자는 감정에 흔들리고 있을지언정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고결한 삶에 이르려면 감정과 그 속에서 솟아나는 과한 열정을 버려야 합니다. 4. 한 번의 성공이나 실패로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다. 스토아주의자에게 이기고 지는 삶은 삶의 일부이고 기꺼이 감수해야 될 운명입니다. 따라서 성공이나 실패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논리에 맞는 태도로 성공과 실패를 대하고 거기서 훈련을 얻어야 합니다. 즉, 매사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 뒤에 실패가 오고 실패 뒤에 성공이 오는 법이죠. 5.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계획한 일은 끝까지 해냅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안수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그 사람이 바로 스토아주의자입니다. 스토아적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고 마음먹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아주의자의 삶에서 시간만큼 값진 재산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달콤한 인생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6. 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원칙은 스토아 철학의 인식론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스토아주의자의 삶에서도 과거와 미래는 나름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스토아주의자의 참모습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무엇을 이루었는지,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은 무엇인지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7. 항상 기대치를 낮춘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놀란다면 자신의 감정과 그로 인한 감정의 행동에 지배를 받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스토아주의자는 언제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취한 것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태도는 반스토아적입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스토아주의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적게 소유할수록 사물에 지배당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잃는 것도 적습니다. 8. 항상 덕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비록 주변 환경이 당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당신이 배운 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같은 덕목은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9.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남보다 높이 평가하면서도 남의 의견을 더 중시합니다. 스토아주의자라면 남의 운명이 아닌 자신의 운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스스로에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려고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감사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곧 내가 갖지 못한 것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설령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다행이라며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유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절제하는 삶은 소비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러다 결국 과소비에 빠지게 됩니다. 금전적인 측면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이 자기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기를 내는 한편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특정 제품 없이 지낼 수 있는 습관을 들이고 쇼핑을 줄여야 합니다. 언어와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의식적으로 절제에 나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말하기 전에 미리 심사숙고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절제는 평정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할 때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실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연 교수는 골프공을 꺼내더니 곧바로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교수는 두 번째 상자를 여더니 알록달록한 초코볼 몇 개를 꺼내더니 다시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상자가 남았습니다. 교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겨있는 모래를 골프공과 초코볼이 든 잼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교수는 가방에서 캔 맥주 2개를 꺼내더니 유리병에 맥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모래틈에 있던 마지막 빈자리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유리병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학생들이 놀라는 동안 교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골프공은 가족, 부모, 친구, 자녀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알록달록한 초코볼은 직장, 집, 자동차, 모래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온갖 소소한 것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장 먼저 유리병에 넣는가입니다. 모래를 먼저 넣어버리면 초코볼이나 골프공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 원리를 비추어 자기 삶의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자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맥주가 전하는 뜻이 뭐죠? 교수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주는 꽉 차 보이는 삶일지라도 뭔가 즐길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삶의 의미가 저절로 채워지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내면의 평정심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된 자신을 의식할 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적 의미에서의 올바른 행동은 늘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상태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니,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했는지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하는 수많은 일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렸다고 여겨지는 이 결정은 대부분 미디어나 광고에 의한 조작의 결과이며 사람들은 어떤 의심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결정이 만든 불필요한 일들, 자신을 멈춰 세우거나 곁길로 벗어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삶을 깔끔하게 하고 싶습니까? 여기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물론 직업상 어쩔 수 없거나 주변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정리 대상에서 예의를 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어떤 일이나 사람에 묶어두는 의존 관계를 줄이는 것이죠. 그것은 친구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 지금 계획 중이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물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걸 사서 갖는 게 꼭 필요한 일일까? 하고 내 안의 욕구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세네카는 적게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황금에 매료될수록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한 호텔 주인이 친구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금길이 새로 들어서는 바람에 난 이제 망하게 됐어. 친구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매일 저녁 자네의 호텔 앞에는 만실이라는 표지판이 걸려있지 않나? 호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지만 새로 큰 길이 들어서기 전엔 방들이 꽉꽉 차서 매일 50명이나 되돌려 보내야 됐거든? 그런데 이제는 고작 30명만 돌려보내야 된다네. 태양의 금속인 황금은 외부로만 시선을 돌리는 자들의 눈을 벌게 합니다. 최악의 노예는 자기가 노예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노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이런 노예 같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석과 황금 속에 노예 같은 삶이 들어있다. 물론 사회적인 통념은 세네카의 말과는 다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자유로우며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남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궤변임을 깨닫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토아 철학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금전과 부의 대가가 실제로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의 아이콘들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아이콘이 물질적인 궁핍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대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지를요.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사회적 이득이 크더라도 물질에 의존할수록 스토아적인 의미에서의 삶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삶에는 한 걸음씩 내딜 때마다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을 쌓는데 여념이 없는 이들이 빠지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금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기존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와 성공, 권력과 이익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벗어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산이나 권력 같은 사회가 말하는 가치에 제약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불사 지르는 열정보다 차가운 지혜가 낫습니다. 열정이 너무 과하게 타오를 땐 절제의 지혜로 식혀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스토아주의자가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길은 하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운명의 길에서 다양한 열정과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세네카는 쾌락과 불쾌, 욕망, 공포 같은 정령과 열정도 극복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품은 열정이야말로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외부의 영향을 받아 열정의 불을 지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열정에 빠지는 순간 자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요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면 과식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운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면 자칫하면 운동 중독으로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열정은 이성, 즉 로고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욕망이나 쾌감, 불쾌 또는 두려움 같은 낮은 차원의 정념에 속한 것이죠. 따라서 열정을 다스리기 위한 일상의 루틴을 짤 때는 절제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는 되도록 소식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열정적인 게임광이라면 느긋하게 연습하고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과 공통점이 많은 도가의 대표적인 경전인 도덕경에서는 지혜는 차가운 달빛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정은 모든 것을 불사르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지나친 열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진정한 스토아적인 내면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인생을 연애에 참석한 사람들로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연애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당신을 일상의 새로운 습관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어느 성대한 연회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접시에 가득 담아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음식을 집으며 접시를 가득 채우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접시를 겹겹이 쌓아놓은 그 상태를 유지한 채 배탈이 날 정도로 과식을 합니다. 먼저 먹겠다고 다른 사람이 잡으려던 음식을 낚아채는 광경도 보입니다. 비슷한 장면을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상점 진열대에는 상품들로 꽉꽉 채워져 있고 부족한 물건은 없어 보입니다. 다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서로 힘들게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더 많이 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돌아다보면 스트레스로 가득 찬 표정입니다. 바쁘고 불만스럽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삶이라는 연회에 참석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 바램을 그칠 줄 모릅니다. 매사가 불만족스럽고 미심쩍은 눈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이제 당신이 음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손님으로서 받은 대접 중에서 최소한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허기를 달래는데 필요한 양만 가져와야 합니다.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연회가 모두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이타심을 훈련할 차례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초대한 주인과 함께 뒷정리를 합시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행합시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게 적을수록 부족함도 줄어듭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어디에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채 유혹의 몸을 내바뀝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양 순순히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유혹의 이면에는 과도한 기대나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행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렘을 느끼는 것도 잠시, 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에 복귀할 때쯤이면 다시 불만에 찬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쇼핑을 하거나 집 앞에 편의점을 갈 때도 혹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날 때도 우리는 늘 과도한 기대나 희망, 문제나 걱정거리, 실망까지도 안고 갑니다.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에 걱정거리가 있다. 무엇을 바랄 때마다 그만큼 실망할 위험도 따릅니다. 간절히 원할수록 갖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도 커집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한 기대와 바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값진 사건을 허비하며 내면의 공허함만 키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감에서 온 정념으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은 신들의 특권이고 적게 바라는 것은 신과 닮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인생의 모든 폭풍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죠. 미리 대비한 자는 뜻밖의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에피테토스는 굳건히 고통을 감내하는 당신이 받은 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날씨가 등장합니다.
화창한 날도 있지만 뿌리 깊은 아름드리 나무조차도 뿌리채 넘어갈 수 있는 태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날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삶의 폭풍이 들이닥칠 때 생각해 봅시다. 폭풍은 흔히 사람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에 비유됩니다. 분노는 종종 끔찍한 결과를 낳곤 하는데 이는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상황에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 폐허가 된 자리를 보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벌컥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한 적 있습니까? 인생 최악의 날씨에 대처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고 평정심을 습득한 스토아주의자라면 날씨가 어떻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날씨가 그렇다는 것을 느낄 뿐 날씨는 살아가는 방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생의 길흉 화복은 내 앞에 놓인 하나의 도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여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당신은 운명의 변덕을 스토아 덕목으로 닦는 과정에서 자기의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에 의연하게 대처하는데 거창하고 복잡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 대가가 어떻든 오직 그 계획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을 보는 눈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렸는데요. 뒤에 또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